페이지 196페이지. 물질대사. 아까 했던 얘기 또 반복하네. 물질대사 뜻이 뭐라고요? 생명체 내의 모든 화학 반응.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싹 다 합쳐서 물질대사 네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질문.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화학 반응은 우리 주변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종이를 만약에 내가 라이터 불을 켜가지고 종이를 태웠어. 이 자체도 화학 반응이에요. 종이가 탄다, 나무가 탄다, 알코올 램프가 탄다, 아니면 철이 부식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화학 반응이야. 얘네들은 물질 대사라고 해야 돼. 안 한다. 왜? 물질 대사의 조건이 뭐예요? 이게 조건이야.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를 물질 대사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그냥 화학 반응과 물질 대사는 조건이 다르다. 물질 대사는 반드시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를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러한 물질 대사,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라고 명명을 하는 걸로 구분한다.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화작용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A라는 물질이 바뀌어서 B라는 물질로 어쨌든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지는 걸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은 뭐냐면, 이화작용은요, 원래는 큰 물질, 덩어리가 큰 물질이었는데 얘가 반응 후에 뽀개져서 작은 물질로 바뀐다면, 그리고 그게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면 그거를 우리는 물질 대사 중에서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분해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걸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다고요?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바뀌는 대표적인 예가 소화. 음식물 먹으면 소화가 되는 거, 뽀개는 과정이지. 그 다음에 세포 호흡. ATP라는 물질이 ADP라는 물질로 바뀌는 과정 등 얘네들이 이화작용에 해당된다. 아직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다. 설명 들어갈 때니까 침착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 다음에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의 반대, 이화작용의 반대. 그러면 반대라고 그러면 작은 물질이었던 게 반응을 통해서 덩어리가 큰 물질로 바뀌는 걸 동화작용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작은 물질이 뭉쳐져서 큰 물질이 된다는 얘기지. 뭉쳐진다라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근데 그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났어. 그걸 동화작용, 물질 대사 중에서 동화작용. 그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느냐? 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동화작용입니다. 대표적인 합성이 광합성, 그리고 단백질 합성. 단백질 합성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리고 ADP라는 물질이 거꾸로 ATP라는 물질로 바뀌는 과정 등이 동화작용에 해당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 간단하게 X축이 반응 시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는 동안에 Y축 값은 물질의 크기라고 써보자. 물질의 크기. 자, 그러면 이화작용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니? 처음에 큰 물질이었어. 물질의 크기가 처음에 컸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의 크기가 좀 작아졌대. 이 과정을 우리는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이 화살표 진행 과정이 얘가 이화작용이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다는 뜻이야. 동화작용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동화작용은 처음에 물질이 작았어. 근데 커진대. 그러면 그래프로는 처음에 물질의 크기가 반응 전에는
크기가 좀 작았어. 요 정도의 물질의 크기였어.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의 크기가 커진대. 요 과정이 뭐다? 동화작용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프 이해되시죠? 그리고 Y축을 물질의 크기를 살짝 지우고요. 물질의 크기도 되지만 살짝 지우고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 에너지 크기라고 해도 그래프는 동일하게 성립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화작용은 큰 물질이 뽀개져서 작은 물질이 된대. 에너지가 많은 물질이 에너지가 적은 물질로 바뀌게 된다. 그게 이화작용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화작용은 원래 에너지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응이 진행된 다음에 요만큼의 에너지로 바뀐대.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 나중에 에너지의 차이값의 에너지가 있겠지. 그러면 이화작용이 이 차이만큼,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했단 얘기야? 버렸단 얘기가 되겠지. 에너지 방출이란 얘기야? 에너지 흡수란 얘기야? 방출했단 뜻입니다. 그래서 이화작용은 반드시 그 과정에서 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열방출이라고 써도 되고, 다른 말로는 발열 반응이라고 써도 되겠지. 에너지 방출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이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이해되셨죠? 그러면 동화작용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동화작용은 작은 놈이 큰 놈이 되는 게 동화작용이래. 그러면 에너지의 값으로 보면 에너지 적은 물질들을 모아서 뭉쳤더니만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아졌대. 그러면 이 차이 나는 에너지만큼 뭐 했단 얘기야? 흡수를 해야지만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겠지. 그래서 동화작용은 반대로 에너지 무슨 과정이다? 흡수 과정. 열흡수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는 흡열 반응이라고 쓸 수도 있다. 이게 동화작용이야. 우선 이해되지? 이하나 이해되니?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우리가 교재를 보게 되면 196페이지 제일 밑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래프가 조금 사뭇 좀 달라요. 그러니까 중간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맞는데 제일 밑에 그래프는 뭐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 그지? 굴곡이 그린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반응 시간에 따른 에너지의 양, 에너지 크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이게 된대. 무슨 반응이야? 동화야, 이화야? 이화지. 뽀개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얘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문턱을 넘어서야 돼. 퓨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지? 제일 밑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얘가 무슨 걸 의미하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봐. A라는 물질이 있다고 치자. 걔가 반응 후에 B라는 물질이 된다고 치자. 뽀개져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쳐요. 그럼 A라는 에너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내가 의미로 쓸게요. 뭐 8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리고 반응 후에 뭐 20의 에너지를 갖는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이화작용을 나타냈는데, 그지? 이화작용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최고점 에너지, 에너지는 내가 의미로 쓸게요. 얘 하나. 고개가 그냥 계속 옆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러면 계속 서 있게 한다. 뭔 뜻이냐? 8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A라는 물질들이 있었어. 얘네들이 이화작용을 해서 바로 20의 에너지가 되면서 차이 나는 에너지인 60의 에너지를 방출을 했느냐? 당연히 결과로는 이게 맞아요. 60의 에너지를 방출한단 말이야. 근데 8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 물질들이 바로 이화작용이 되느냐? 아니란 얘기야.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문턱을 넘어야 된대. 얘가 에너지를 일단은 얼마가 돼야 된대? 100이 돼야 돼. 또는 100을 넘어서 애들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이 이화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8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반응 못해. 최소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 이상이 반응을 한다는 얘기야. 100 에너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반응을 해서 B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 에너지를 이름하여 활성화 에너지라고 명명을 합니다. 반응하기 위해 넘어야 되는 에너지값. 이런 의미야. 의미가 그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턱 에너지. 오히려 문턱 에너지라는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더 다가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응하기 위해서 문턱을 넘어야지만 반응을 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반응이 잘 일어날까 잘 못 일어날까? 잘 못 일어나지.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는 뜻은 문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문턱이 너무 높으면 넘어갈 수는 있는 애들이 많겠니 적겠니? 적겠지.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만약에 문턱이 낮아.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 그러면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된다. 상대적으로 잘 일어난다는 얘기야. 왜? 문턱이 낮으면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이 그만큼 많아질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이래. 우리 몸에서 이런 이화작용이 일어나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좀 낮아진다면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애들이 있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애들이 있어. 알겠니? 생각을 해봐. 우리가 물질대사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물질대사는 화학반응이에요. 화학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나 낮을수록 잘 일어나? 온도가 높을수록 화학반응은 잘 일어나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겨울철에 음식물이 잘 상해, 여름철에 음식물이 잘 상해. 여름철이 더 잘 상한단 말이야. 상한다는 것 자체도 화학반응이야. 그런데 여름철에 음식물이 더 잘 상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여름철이 온도가 높기 때문이야. 온도가 높으면 더 쉽게 화학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상하는 것도 더 쉽게 상하게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몸은 생명체 내에서 물질대사,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건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몸의 온도가 몇 도야? 한 36도에서 40도 사이잖아. 그지? 화학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한 충분하게 높은 온도야?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온도야? 잘 감이 안 와? 종이를 태운다고 쳐봐. 화학반응이란 말이야. 종이 탈 때 40도에서 타, 안 타? 안 타. 종이 태우려면 최소한 2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 불 붙이려면. 그걸 발화점이라고 얘기한다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지만 불 붙게 되는 거야. 화학반응이 시작이 된다고. 알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체온은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충분한 온도야, 낮은 온도야? 낮은 온도야. 화학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조건이야. 그런데 반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서있는 나, 현재 이 순간에도 내 몸에서는 끊임없이 매우 활발하게 화학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물질대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매우 활발하게.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는 활성화 에너지가 뭐하단 얘기야? 좀 낮은 상태란 얘기야. 그러면 그걸 누가 그런 역할을 하는 놈이 있단 얘기지. 그게 오늘 배울 핵심이야. 효소야.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거보다는 활성화 에너지가 뭐 한다는 얘기야? 낮은 상태가 만들어지게 돼. 그냥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다? 두 글자로 효소라고 얘기를 한다. 얘는 효소가 있을 때 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효소가 뭐냐? 영어로는 효소를 뭐라 그래? 무슨 레이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레이스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다 효소야. 근데 소화 효소 들어본 적 있잖아. 아민, 레이스, 라이페이스, 그지? 말, 테이스,
레이스 들어간 단어가 다 효소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효소가 있으면 얘 역할은 뭐니?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면 돼. 얘 역할은 뭐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뭐가 좋은데? 화학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난다.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건 이화작용이었고 동화작용에 대한 그래프도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동화작용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얘가 반응시간, 이한이는 일어나서 수업 듣고요. 에너지의 크기라고 했을 때 동화작용은 에너지 낮은 물질이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많은 물질로 바뀌는 과정이 동화작용이에요. 물질의 크기로 따지자면 크기가 작은 물질이었던 게 크기가 커지는 게 동화작용입니다. 아시겠죠? 이 과정에서 에너지 변화 그래프는 얘도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문턱을 넘어서 가게 됩니다. 실제 반응은 이렇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봐봐. 여기 값서부터 여기 값의 차이값, 요걸 A, 여기 값서부터 여기 값, 차이값, 요걸 B라고 하자. 에너지 차이값을 A와 B라고 나타낸다. 그러면 A와 B에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동화작용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니?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어디가 활성화 에너지야? A가 활성화 에너지지. 그지? 아니야. 내가 활성화 에너지 설명할 때 뭐라 그랬니? 넘어야 되는 문턱이라 그랬잖아. 처음에 A라는 이 물질이 기억 물질이 니은이 된다고 쳐요. 기억이 문턱을 넘을 때 요만큼만 발 들어올리면 넘어가? 아니잖아. 얼마큼 해?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야? A 플라 B야. A 플라 B. 아시겠어요? 처음 에너지가 워낙 작잖아. 그러면 얘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리를 뻗어가지고 히야!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A 플라 B. 그래서 조심해야 돼. 동화적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A 플라 B가 활성화 에너지다.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 A 플라 B가 된다. 되셨죠? 그리고 차이값은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나중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차이값은 그냥 B가 되겠지.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놈은 뭐라고 명명을 하느냐? 이 차이값. 얘는 명칭이 반응열이야. 이화작용에서도 그 차이값은 반응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어요? 근데 동화작용에서는 이 반응열, 그 자체는 그냥 차이값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동화작용은 반응열만큼 흡수했다라고 표현해야 돼? 방출했다고 표현해야 돼? 반응열? 흡수. 흡수해야지 이만큼이 되겠지. 근데 아까 이화작용에서는 이 차이값만큼 반응열, 방출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반응열은 처음과 나중에 차이값. 이게 절대값이라는 기호예요. 아시겠죠? 처음 에너지와 나중 에너지 차이값을 반응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얘도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높잖아. 우리 몸에는 효소들이 있다고 좀 전에 설명을 했고, 그러면 효소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해? 낮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완전히 낮아질 수는 없고 이렇게 된다. 그럼 어쨌든 전체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으로 어떻게 된 거야? 낮아진 거란 말이야. 이 역할을 누가 담당한다고? 효소가 담당을 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파란색이 효소가 있을 때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효소가 있을 때와 효소가 없을 때 차이는 뭐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게 차이고요.
문제! 효소가 있거나 효소가 없을 때 상관없이 동일한 값을 갖는 건 뭐가 동일한 값이야? 현재 값이요. 반응열 얘. 얘는 효소가 있든 없든 공통이다. 그러니까 효소가 있다고 해서 반응열이 더 많이 발생한다든가 적게 발생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반응열은 처음 가지고 있던 에너지, 나중 가지고 있던 에너지 차이값이고, 이 반응열은 뭐하고는 관계가 없다. 효소의 유무하고는 관계가 없다. 무관. 여기까지 되셨어요?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프는 이제 얼추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이화작용, 동화작용의 예로서 몇 가지를 쭉 썼는데 얘네들 좀 설명이 필요하지. 교재에서는 이런 거 설명은 없는데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얘네들 설명할게요. 이화작용의 예로 세포호흡이 있다 그랬지? 자, 얘 잠깐 정리하자. 세포호흡. 세포호흡의 뜻은 뭔지 알죠?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세포호흡이란 뭘 가지고 세포호흡이라 그러니? 뜻 자체는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아시겠죠? 넓은 의미에서는 생물 전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그러면 디테일하게 좁히면 생물 자체를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세포호흡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니? 장소. 배웠잖아. 세포호흡 하는 장소 어디야? 마이토콘드리아.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애, 번데기처럼 생긴 애. 세포 내에 이렇게 생긴 애 있었잖아. 마이토콘드리아. 그지? 제가 세포호흡을 하는 애야. 제가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어떤 재료를 공급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내? 포도당과 산소. 그게 세포호흡의 재료야.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C6H12O6. 얘가 포도당이란 뜻이에요. 굳이 쓴 이유는 덩어리 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얘가 산소 O2를 공급받아. 그러면 이 안에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이 포도당이 분해가 돼버려. 아시겠죠? 당연히 분해니까 무슨 작용이야? 이화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 H2O.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저 에너지를 살아가는데 사용한다는 뜻이야. 에너지 방출. 이 과정을 우리는 세포호흡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되셨어요? 자, 이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방출 어디에 써? 살아가는 데 써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쓴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어디에 쓴다는 얘기야? 체온 유지에 써야 돼. 일단은 체온 떨어지면 죽잖아. 그래서 이 에너지의 일단은 대부분은 일단 어디에 쓴다? 체온 유지에 사용하고, 체온 유지하는 데만 다 쓰면 안 되잖아. 그치? 우리가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 월급 받았어. 바로 한 방에 다 써버리면 되겠냐 안 되겠니? 그 삶은 이제 푸어 삶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자고는 해야 되니까 그거 용도는 써야 돼. 그리고 일부 뭐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그리고 좀 뭐 해야 돼? 남겨둬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 아니면 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남겨둔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마이토콘드리아에서도 만들어진 에너지는 일단은 체온 유지하는 데 써. 그리고 남는 에너지는 나중에 써야지 저장을 해야 돼. 알겠어요? 에너지를 그대로 냅두면 그냥 에너지가 나간단 말이야. 방출돼서 나가. 그래서 남는 에너지를 나중에 써야지 저장을 하는데, 어디다가 저장을 하느냐? 물질에다가 저장을 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에너지는 체온 유지에 쓰고, 일부
에너지는, 남는 에너지는 저장을 한다.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 ATP라는 물질에 저장한다. 여기서 ATP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돼. 여기 ATP. 자, 뭔 말이냐? ATP라고 하는 게 분자의 이름이에요. ATP 자체가 어떤 분자의 이름이야. 뭐예요? 받아들여 그냥. 우리 물 분자 H2라고 얘기를 하듯이 어떤 물질을 ATP라고 얘기를 해. 그 ATP가 뭐냐? 여기서 A라는 것은 아데노신이라는 분자의 이니셜이야. 아데노신의 A. 그리고 P는 인의 원소 기호예요. 인의 원소 기호. 그리고 T는 숫자로 3을 의미해. 3, 숫자 3. 그래서 ATP는 뭐의 약자냐? 아데노신이라는 분자 하나에 인이 몇 개가 결합되어 있다. 3개가 결합되어서 전체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 구조를 ATP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ATP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냥 아데노신을 A라고 쓸게요. 여기에 P 3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 구조, 이 물질을 ATP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물질이 결합을 했다라는 얘기는요, 그 결합 과정에서는 화학 반응이잖아.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해. 결합하기 위해서는. 알겠니? 그걸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물질은 뭔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그 물질 안에는 화학 에너지가 저장돼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건 음식물 속에 무슨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뜻이야. 음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모든 물질은 다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야, 기본적으로. 아시겠어요? 종이를 타면 불 붙어가지고 열과 빛을 내면서 확 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열과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종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화학 에너지야. 그게 반응을 통해서 열과 빛이라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뭘 공급해야 돼? 기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휘발유 또는 디젤 이런 걸 공급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휘발유라고 하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그 애는 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니? 무슨 에너지 있는 거야? 화학 에너지가 있는 거야. 석탄, 석유, 종이, 나무 싹 다 무슨 에너지가 있다? 화학 에너지가 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냐?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ATP라는 물질에는 결합, 특히 결합한 부위에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야. 공급돼서 이렇게 결합이 된 거야. 알겠니? 그 중에서 인과 인이 결합되어 있는 요 부위 있지, 지금. 요 부위가 인과 인을 결합시키려면 에너지가 좀 더 많이 필요해. 여기가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표현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결합이란 뜻이야. 물론 여기 결합도 에너지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여기가 에너지가 많이 공급돼서 이제 투입돼서 결합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ATP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ADP가 된다. ADP, 여기 ADP라는 게 있잖아. ADP는 뭐냐? ADP는 똑같아. 아데노신 하나에 D가 숫자 2를 의미해. 듀오, 더블, 숫자 2. 그러면 아데노신 하나에 인이 몇 개 붙어 있는 구조란 얘기야. 그러면 얘 그림 그리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분자에 인이라고 하는 놈이 2개가 붙어 있는 꼴, 이 전체를 ADP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ADP에는 여기도 에너지가 당연히 화학 결합 에너지가 있지만 특히 인과 인이 결합되어 있는 여 부위, 이쪽 부위가 에너지가 많이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 고에너지 인산결합. 근데 ATP에 비해서 ADP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요 하나가 뭐 했다는 얘기니?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지. 떨어져서 여기서 룰루랄라 이렇게 나갔다고. 따로 이렇게 했다고 쳐요. 이렇게 된다고 쳐요. 그러면 ATP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가 떨어지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 화학 결합 에너지가 저장돼 있던 게 어떻게 돼? 떨어지면서 방출이 돼. 그걸 쓰는 거야. 아시겠어요? 반대로 ADP가 ATP가 되려면, 얘가 이렇게 되려면 떨어져 있는 부위를
강력본드를 이용해서 붙여야 되겠지. 이때 그 강력본드가 에너지가 필요한 그 물질이 그 에너지란 뜻이에요. 얘가 이렇게 되려면 에너지를 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붙여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요 부위에 에너지를 뭐 해놨다는 얘기야. 저장해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일단은 체온 유지에 쓰고요. 남는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랬는데 그 저장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얘를 남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를 ATP로 만들어. 요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ATP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그 물질에 그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ATP가 많아. 생물의 몸에는. 그래서 내가 근육 운동을 지금 한단 말이야. 뭐 필기를 하던가 했을 때 근육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다 에너지야. 그러면 근육이 지금 에너지를 써야 돼. 어떻게? 내 근육 안에 있던 ATP를 뭐 하는 거야? ADP로 뽀개는 거야. 그러면 뽀개지는 과정에서 여기서 뭐가 돼? 에너지 방출되겠지? 그 에너지가 근육 운동을 하는데 쓰인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몸에 에너지가 남으면 다시 ADP였던 물질을 남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뭘로 복구시켜? ATP로 만들어서 복구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거야. 이해됐니? 요게 세포호흡이에요. 그리고 세포호흡 과정을 보시면 얘가 포도당 덩어리 큰 놈이 이산화탄소와 산소처럼 얘보다는 덩어리가 작은 놈이지 뽀개지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화살표가 정반대로 이렇게 진행되면 이건 무슨 작용이야?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광합성이라고 얘기해. 세포호흡과 광합성은 정반응, 역반응, 서로 반대되는 반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합성은요, 이제 ADP, ATP 지워도 되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고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식물세포에 있는 엽록체다. 엽록체. 식물세포 내에서 엽록체 그림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나니? 이렇게 그렸어요. 엽록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아시겠죠? 여기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 그러니까 엽록체에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날 때 얘한테 재료는 공급돼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재료가 공급돼? 얘. 아시겠죠? 엽록체 안으로 이산화탄소, 물이 공급돼. 그리고 햇빛. 여기서 에너지는 방출이 아니라 에너지 흡수가 돼야 되겠지. 햇빛이 공급되면 화살표가 역반응으로 일어나면서 얘가 뭘 만들어내? 그 재료를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역반응은 크기가 작은 애들이 뭉쳐져서 크기가 큰 놈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작용? 얘는 동화작용. 세포호흡은 이화작용. 에너지 흡수냐 방출이냐 이런.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 아까 얘기했던 ATP가 봐봐 바로 보자. ATP가 됐대. 이화작용이야 동화작용이야? 숫자 3이 숫자 2로 된다는 얘기잖아. 숫자 줄어들었지? 작아졌지? 이화작용. 반대로 ADP가 ATP가 된대. 이화작용이야 동화작용이야?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지. 덩어리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지? 동화작용. 되셨어요? 그런데 이 광합성 또는 세포호흡 또는 ADP가 ATP로 바뀐다 또는 ATP가 ADP로 바뀐다 이 모든 것들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걸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물질대사에는 반드시 누가 관여를 한다? 에너지의 출입, 방출되거나 흡수되거나 이게 관여를 하고 또 그렇게 쉽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놈이 관여를 한다 그랬지. 누가 관여를 한다? 효소가 관여. 그게 물질대사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물질대사의 특징 1.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된다. 함께 나타난다. 에너지 방출이나 에너지 흡수,
출입이 동반된다. 두 번째. 이거 쓸 필요는 없지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 한 번 더 쓰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다. 한 번 더 쓴 거예요. 당연히 물질 대사의 전제 조건이긴 한데 한 번 더 쓴 겁니다. 강조하느라고. 세 번째. 그냥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는 없다. 누가 도움을 준다. 효소가 관여를 한다. 모든 물질 대사는 다 효소가 관여를 해. ATP가 ADP가 바뀌는 것도, ADP가 ATP로 바뀌는 것도, 광합성도, 세포 호흡도, 그지? 그리고 단백질 합성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 라이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뭐가 필요해? 아미노산이 필요하겠지. 근데 아미노산은 라이보솜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주변에 아미노산이 널려져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널브러져 있는 재료를 라이보솜이 결합을 시켜야 돼. 순서에 맞게끔. 아시겠어요? 아미노산 어떤 걸 결합할지, 어떤 순서로 결합시킬지, 몇 개를 결합시킬지 순서에 맞게끔 결합시켜야 돼. 물론 그 결합시키는 정보는 누가 줘? DNA, RNA가 정보를 준단 말이야. 이렇게 결합시켜라 라고 정보를 주면 라이보솜이 결합을 하는데 지가 결합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누군가가 낮춰줘. 그럼 누가 도움을 줘? 효소가. 역시나 효소가 필요하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물질 대사의 특징이다. 여기까지 되셨나요?